저는 서희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세, 대구 달서구에서 평생을 살았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렵사리 대학에 보내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손자마저 혼인할 나이가 되었네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트렁크를 끌고 다락방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 문재현 씨의 사원증, 마스크를 쓰고 털 먼지떨이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저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등은 옷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죠. 이 집 안에 텅 빈 책장, 플러그가 뽑힌 냉장고, 벽 한쪽에 쌓여 재활용을 기다리는 종이 상자들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속도 크게 비워진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은행에 가서 이체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체 금액은 9억 원, 수취인은 이무진, 용도는 인천 송도 신혼집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원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서명을 마치자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 여사님, 요즘 이렇게 전액으로 자녀집 계약금을 대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9억 원은 제 평생의 저축, 퇴직금, 그리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샀던 펀드, 거기에 이 낡은 집을 팔았을 때 예상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집값이 비싸서 준영이가 결혼하면 사돈댁에 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이 아파트가 교통도 편리하고 미래 가치도 높다고 했죠. 저는 한참 생각하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온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서 여사님, 집 구조는 괜찮은데 집주인 기운이 좀 강하네요. 빨리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집 보러 오기로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물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들은 집을 돌며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고 채광을 평가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그들이 벽에서 우리 가족의 오래된 사진을 떼어내고 커튼을 걷어내며 먼지를 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어떤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진이가 전화했을 때의 말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저희 다 처리했어요. 엄마 쪽 짐은 옮길 수 있으면 먼저 옮겨주세요. 부동산에서 빈집이 더 잘 팔리고 구매자도 부담을 덜 느낀대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전에 왕정숙 아주머니가 쓰던 오피스텔 비어 있잖아요. 아주머니 미국에 계시니 엄마가 거기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도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홀로 이사업체를 불러 짐을 2대의 작은 트럭에 싣었습니다. 낡은 책들, 낡은 옷장, 그 의자 하나까지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 거처는 대구 서구에 있는 낡은 건물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방은 크지 않았고 겨우 싱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냉장고 하나를 놓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자 준영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 강아지 인형은 10년 전 제가 준영이를 데리고 야시장에 가서 뽑아준 것이었죠. 준영이는 어렸을 때 매일 밤 그걸 안고 자면서 할머니, 이 강아지가 저랑 같이 꿈을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인형만이 저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철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려 뒤척이며 이런 선택이 너무 어리석었던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정수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들었어. 네가 살던 집 팔아서 오진이네 신혼집 전액대줬다며? 너 지금 어디 살아? 서운하지 않아?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대구, 서구, 이쪽 낡은 집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아, 너 너무 네 자신을 희생하는 거 아니니?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뭔가 보태줘야지. 하지만 너는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 정수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바라봤습니다. 네 손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겠지? 그녀가 안 했겠지? 그때는 화도 나지 않았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집이 있는 곳이 안식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심지어 식탁의 한 자리마저 당신의 것이 아닐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는 영원히 당신이 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결혼식 날 저는 유난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저는 옷장 속 정장 한 벌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3번이나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짙은 남색 정장 치마였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맞춰 입었던 것으로 옷감도 아주 좋았고 단추는 손으로 직접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특별히 수선집에 가져가 허리선을 조금 줄이고 어깨선을 더 깊게 고쳤습니다. 입으면 유행에 뒤떨어져 보일지언정 단정하고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죠. 저는 거울을 보며 연한 화장을 잘하지는 않았죠. 저는 거울을 보며 연한 화장을 하고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의 기미를 가렸습니다. 눈썹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그렸죠. 오전 10시 저는 대구 서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햇살이 버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졸음이 올 정도로 따스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 행인들, 전봇대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했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버스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 멈췄고 저는 지하철로 갈아타고 삼성동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환승한 후 셔틀버스를 타고 강남역 근처 웨딩홀로 가는 길. 2시간이 넘게 걸려 가는 길. 붉은 풍선 아치가 높이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2사람의 웨딩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자 준영이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똑바로 서 있었고 신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진은 보기 좋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어느 쪽 하객이냐고 물었습니다. 신랑 측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홀로 안내했습니다. 홀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이미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12개의 자리에 붉은 찻잔과 메뉴 카드가 놓여 있었죠. 가운데 놓인 의자는 등받이가 유난히 높고 방석에는 금색 테두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 같았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 살펴보려는데 이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대 거르신 오선영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색 테두리가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몇몇 친척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지만 그 의자는 분명 메인 테이블 중앙에 놓인 유일한 어르신 자리였습니다.
옆에 있는 몇 개의 빈자리는 가장자리로 살짝 치우쳐 있었고 누가 봐도 보조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들도 보이지 않았고 신부 측 가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둘째 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직원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이무진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그가 다가왔지만 제 손을 잡지도 않았고 상석으로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덤덤하게 한번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입을 떼어 상석은 누구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지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입가에서 맴돌다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거기는 사돈 어르신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움직이시기 힘드시니까 가운데 앉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는 제 말을 받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앞쪽 무대에 놓인 꽃에 앉아 계시면 돼요. 앞쪽 무대에 놓인 꽃 장식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의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는 그들의 성장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욕하는 사진부터 대학교 졸업사진, 마지막은 인천을언니 해변에서 찍은 프로포즈 영상이었습니다. 신부는 감동해서 울었고 손자 준영이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장례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2번 박수를 쳤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랍스터, 전복, 약밥이 한 접시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었지만 아주 천천히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어르신들이 단산에 올라 축배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손자 준영이의 손을 잡고 상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들어 2손으로 오선영 여사님께 공손히 바치며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선영 여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복하게 살렵니다. 이어서 그들은 저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저는 문득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대한 잔치에 잘못 들어선 관객처럼 말입니다. 저는 울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 3숟가락, 약밥 한 입, 소고기 볶음 한 입, 그리고 생선찜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좋았고 맛도 괜찮았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볍게 입가를 닦았습니다. 일어나 손자 준영이 옆으로 갔을 때 그는 막 사돈 어르신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연회장을 나설 때 아무도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놓인 웨딩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몇 초간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했지만 어딘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 제 귀를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작은 축의금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손자 준영이가 결혼식 전날 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결혼 선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죠. 저는 봉투를 열어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6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않았고 별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에 그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1억만 원을 주었겠습니다. 예전에 그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1억만 원을 주었을 때를 기억만 원을 주었고 대학교 졸업 때는 2억만 원을 주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와 인도를 걸으니 양옆으로는 밤인데도 불이 켜진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한 페이지씩 넘겼습니다. 제 손가락은 장이라는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민호 교장, 이름은 장미라는 장민호 변호사. 송도 아파트. 그분은 상민해진 이름은 장민호 변호사. 송도 아파트. 그분은 작년 전 오진이가 집을 사려 할 때 제가 직접 찾아가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또 한 번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민호 변호사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 서유진입니다. 저는 한 음절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 여사님,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전에 제가 문의드렸던 송도 아파트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증여 계약을 맺었죠. 맞나요?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서류를 소리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잡은 명의로 증여 방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당시 자필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었고 그때 여사님께서 취소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제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 취소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서 여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증여는 일단 등기가 완료되면 원칙적으로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만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여 여사님의 진정한 의사에 반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여 여사님의 진정한 의사에 반은 증거가 있거나 수증자가 중대한 불효왔고 저는 목에 둘은 쓸 경우 혹은 증여자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집 전체의 자금을 여사님께서 부담하셨고 소유권을 명확히 포기하지 않았는데 수증자가 단순히 명의만 등기한 것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증여가 미완성되었거나 조건부 증여의 성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말한 핵심은 기억했습니다. 저는 계약금만 낸 것이 아닙니다. 전액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계약금, 대출금, 세금까지 전부 제가 냈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손자 명의로 등기하셨습니까? 오진이가 젊은 사람이 대출받기 더 쉽다고 했어요. 명의만 빌리는 것이고 나중에 저에게 돌려줄 거라고 말했죠.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명의 신탁 사건은 흔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은행 이체 기록, 매입 자금 출처, 그리고 지불 당시의 약정 등이 있다면 제가 부동산 동결 신청을 시도하고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아직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서울로 차 타고 가서 뵙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가족들을 급하게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증거를 가지고 처리해야지 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내일 공증 절차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밤을 쉬시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 편의점으로 가서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샀습니다. 가게 안창가 자리에 앉아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길거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은 점차 따뜻해졌지만 마음속은 끔찍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저는 두유가 든 컵을 내려다보며 정 변호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이 아니라 증거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나서 이러니라 증거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저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만 젊었더라면 아마 아직도 맘이다. 저는 더 이상 ATM 기계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가장자리 자리에 앉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돈 어르신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을 보고도 한마디조차 묻지 않던 그 순간, 저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는데 설탕이 빠진 탓인지 아니면 제 혀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는 다음 날 정오에야 그들의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중 복사본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서 여사님, 주택 동결 신청이 주민센터와 등기소에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입주자 관리위원회에도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에 입주자 관리위원회에도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변호사가 인천 송도 그 아파트의 관리인이 이미 서류를 받았고 어젯밤 누군가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밤이 바로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 임준영과 신부 박혜원은 결혼식이 끝난 후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두 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인천 송도에 있는 그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의 절반에 가까운 저축을 들여 산방 3개, 거실 2개짜리 새 아파트였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실에는 나무 무늬 바닥재가 깔려 있었고 주방 설비는 모두 새 것이었으며 옷을 말릴 수 있는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준영이와 새 신부가 아이를 낳으면 너무 비좁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건물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준영이는 한 손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손으로는 출입카드를 꺼내 찍었습니다. 하지만 문에서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승인.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한 번 카드를 찍었지만 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드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신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맞아. 그는 카드 앞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주할 때 관리인이 준 카드였죠. 그는 몇 번 더 카드를 찍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출입 감지 등이 한 번 깜빡이더니 더욱 낮고 묵직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임준영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임준영입니다. 저는 이 집세 입주자예요.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쪽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이 집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 이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심사 중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출입카드 권한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뭐요? 소유권 이전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등기소에서 온 통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원련 제 집이에요. 저희는 등기소에서 온 통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뿐입니다. 관리하는 등기소에서 온 통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뿐입니다. 관리인은 선명한 붉은색 접수 전용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선명한 붉은색 접수 전용통이다. 그는 얼어붙었고 옆에 서 있던 신부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당신, 이 집 이미 명예 이전 다 됐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엄마가 전액 주고 산 거라며? 지금 당신 할머니 이름이야. 할머니가 사주신 건 맞는데 원래 제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는데
아직 절차가 안 끝난 것뿐이야. 잠깐만. 그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이 집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집 살 때 내가 살기로 했지만 돈 낸 사람은 할머니였다는 말이지? 몇 분 후 신부의 어머니 오산영 여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어두웠습니다. 어느 누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신부의 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준영이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의 사람을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대구에 계세요? 대구에 계세요? 제 그런 게 무슨 뜻이에요? 집은 원래 저희 엄마가 돈을 내서 산 것이고 다만 지금 당장 전화해요. 지금 당장 전화해요. 신부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화가 가득했습니다. 임준영은 현관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늘 모든 곳에 계시는 존재였습니다. 학교 등록금, 학원비, 대학 자취방까지 전부 할머니가 책임졌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책임졌습니다. 그는 이번이가 책임졌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가 먼저 떠났을 때 그는 그저 연세가 많아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고 그는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왜 이러세요? 우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말을 마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여행 가방을 안고 현관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임준영은 현관에 서서 그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원래는 자신의 새집이었던 이 아파트 건물은 바람에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작동하지 않는 아파트 출입카드 한 장, 찌그러진 결혼 선물 봉투,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뿐이었습니다. 제가 막 자몽 하나를 까고 있었는데 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자몽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껍질이 두꺼워서 손톱 밑으로 하얀 섬유질이 조금씩 달려 나왔습니다. 자몽 향기가 한 겹 한 겹 스며 나왔고 저는 천천히 과육을 발라냈습니다. 문 밖의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엄마, 문 열어봐. 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고 자몽 껍질을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무진이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의 화기가 그의 표정을 거의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새 들어 사는 작은 오피스텔을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인지 아니면 경멸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는 차상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렇게 일을 벌여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 알아요?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찻산 옆에 앉고 30년 된 낡은 집을 팔아 너희에게 새 집을 사주고 결국 결혼식 날 상석에는 내 자리가 없었어. 그저 네가 엄마는 옆에 앉아 계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만 들었을 뿐이지.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고 저도 임시로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사돈댁 쪽 사람들도 많았고요. 제가 자리를 따진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네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던 거야.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준영이가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와도 싸우고 난리 났어요. 잔인어른은 화병이 날 지경인데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게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게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게 엄마 때문이라고? 저는 손에 든 자몽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 누가 돈 냈고 누구 명의인지 너도 냈고 누구 명의인지 내가 그 아이에게 등기해 주겠다고 말한 건 나중에 결혼 선물로 주겠다는 뜻이었지. 하지만 그 집은 내가 돈을 냈고 내 명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니?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왜 당연하게 여겼어?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는 나에게 내가 동의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니?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너는 전화할 때마다 나에게 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부동산 중개인이 집 보러 올 거니 열쇠 넘겨주라고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지. 결혼식 날 나는 대구에서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달려갔지만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밥은 먹었는지 물어봐주지 않았어. 손자 준영이의 건배조차 받지 못했지. 너희는 이 늙은 할미가 돈이나 내주면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 쓸 필요 없다고.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열어봐.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서류들, 은행이체 기록, 주택 매매 계약서, 그리고 증여 취소 신청이라고 적힌 공식 문서가 들어 말했습니다. 금여 70산이라고 적힌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몇 장의 종이를 다 읽고 나서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그는 무릎에 팔꿈치를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몇 분간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자몽 반쪽을 까서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봐. 네 아빠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종류야. 새콤달콤한.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너를 키웠어.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가내수공업도 했지. 네가 어렸을 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주겠다고 말했던 거. 나는 아직도 기억해. 저도 엄마를 안 모신다고 한 적 없어요. 그가 나지막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계약금, 인테리어, 가구 살 돈을 나에게 내달라고 했을 때 나는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긴 거니? 그때 제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제가 보니 준영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어제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다시 넣고 남은 자몽을 반으로 나누어 깠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지만 조금 느려졌습니다. 자몽 껍질을 한 겹 한 겹 아주 깨끗하게 벗겨내고 하얀 심줄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저에게 집에서조차 한 자리 내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남은 여생을 희생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 1시 반 고속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남쪽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정류장에서는 계속해서 출발 정보가 방송되고 있었고 대기구역에는 짐을 끄는 젊은이들, 과일 선물 세트를 든 중년 부부, 그리고 등산 가방을 맨 대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에 두유가 든 종이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마치 무언가 텅 비어버린 듯 공허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짐을 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한번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에어컨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아직 차 안이 좀 후덥지근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저는 창가에 기대어 길가의 건물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늘어서서 제 머릿속 공간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세탁된 옷이 탈수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빙빙 돌았습니다. 죽전 휴게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 차 안에서 누군가 과자 봉지를 열었고 저는 한 여학생이 크게 웃으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귀여우시다. 친구랑 같이 산대. 할머니가 집을 떠나서 사는 게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장면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오직 쓰디쓴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대구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나서야 달서구의 낡은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그 낡은 집들 앞에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함석 간판은 이미 색이 바랬고 문 앞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우편함은 광고 전단지로 가득 차 있었죠. 철문은 아직 움직였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의 망고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지는 예전보다 더 무성했고 낙엽이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붉은 벽돌 의자는 담벼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죠. 함석으로 만든 플라스틱 물바지는 이미 삭아서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공기 중에는 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의 낡은 나무 찬장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문짝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찬장 안에서 몰래 용돈이나 간식거리를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나중에 오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곳에서 그가 학원에 가져갈 도시락을 자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썼던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낡은 찬장처럼 낡고 보기 싫어져서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진, 너 돌아왔니? 방금 시장 갔다가 그 난초 화분이 없는 걸 보고 네가 돌아온 줄 알았어. 제가 문을 열자 왕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꽃무늬 상의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비닐봉투를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네가 돌아왔구나. 그녀는 활짝 웃으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방금 내가 끓인 만둣국이야. 배추랑 달걀지단 넣었어. 따뜻할 때 먹어.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정수가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다행이다. 몇 년 비어 있었지만 구조는 상한 곳 없어. 네가 다시 들어와서 정리하면 돼. 저는 만둣국을 주방으로 가져가 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만두를 먹으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여기 뭐 근한 거 없지? 견한 건 딱히 없어. 다만 네가 없으니까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이웃들이 다 말했어. 그녀는 앉아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이 골목도 다시 활기차지겠네.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짤하고 담백한 맛이 좋았습니다. 국물은 멸치로 우려낸 것이었지 편의점 인스턴트 가루 맛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따뜻해지자 마음도 따라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인천송도 그 아파트에 나도 좀 들었어. 오진이는 지금 아마 너 보러 올 엄두도 못 낼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만두 하나를 더 그릇에 넣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자식들이 정말 나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엄마는 언제나 버텨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엄마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놀라는 거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이 집 거실에 앉아 왕정숙과 함께 베란다에서 늙으면 어느 절에 가서 건강정대를 뽑아볼지 이야기하며 배를 잡고 웃었던 때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젊었고 남편들도 살아 있었으며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삶은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대구에 계속 있고 싶다면 낡은 집 수리하는 건 문제없어. 내 남편 조카가 설비 기술자라서. 왕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나 먼저 가서 낮잠 좀 자야겠다. 다음에 차나 한잔하러 올게. 고마워. 제가 아직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마당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과연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천 가방 하나를 들고 망고나무 아래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2번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왔어. 그는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2번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왔어. 그는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보성으로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새 차 2봉지 사왔어. 네가 예전에 차 제일 잘 우렸잖아. 그는 제 남편고 문재현 씨가 공직 생활을 할 때 옛 동료였습니다. 저희보다 몇 살 어렸고 일찍 은퇴한 후 팔공산자락에 홀로 살고 있었죠. 네가 돌아온 걸 어떻게 알았어? 왕정숙이 말해줬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바보라고 놀리더군. 하지만 나는 혹시라도 네가 정말 돌아왔을까 싶었어. 저는 그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여 차를 우렸습니다. 싱크대 옆 낡은 차 주전자는 제가 이미 깨끗하게 닦아두었고 오늘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차는 꾸량 홍차야. 그가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2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네 남편이 이 맛을 가장 좋아했지. 저는 나지막에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아직 달서구 민생동 이쪽에 살았지. 한 번은 네가 우린 차기 후 사무실이 다 멈춰 섰던 적도 있었어. 기억나니? 저는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시선은 주방 창문 밖에 망고나무로 향했습니다. 차를 절반쯤 마셨을 때 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왕정숙이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에코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자. 날씨도 안 더운데 서문시장 구경이나 갈까? 그녀의 말투는 우리가 한 번도 늦지 않은 것처럼 활기찼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걸어놓고 그녀와 강태식, 3사람이 달서구 재래시장 골목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길가의 세탁소, 한약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시장하는 사람들로 북적했습니다. 젓갈가게, 잡화점, 분식점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채소값 이야기, 어느 두부집이 레시피를 바꿨다는 이야기, 어느 어묵이 비싸졌다는 이야기, 어느 어묵이 비싸졌다는 이야기, 어느 어묵이 비싸졌다는 이야기, 어느 어묵이 비싸졌다는 이야기. 족발파는 유전의 앞에 이르렀을 때 왕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억나? 너 예전에 은퇴하면 찻집 열고 싶다고 했잖아. 그녀는 가방에서 광고 전단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우리 동네에 비어있는 가게 있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아래층 개방형 공간이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한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저는 그래도 그 가게에 가보았습니다. 유리문은 좀 낡았지만 여전히 밀어서 열 수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나무 탁자 하나와 짝이 맞지 않는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 창문에서 햇살이 들어와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가져와 몇 년 전 사용했던 찻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하얀 종이를 붙였습니다. 차 체험 1인 1시간 15,000원.
2인인의 환영. 저는 특별히 손님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오래된 차의 맛을 여전히 사람들이 기꺼이 앉아서 맛보고 싶어 할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첫날 저녁 뜻밖에도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50살쯤 되어 보였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으며 딸은 막대하게 입학한 듯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차의 이름과 다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첫 번째 우려낸 차의 진한 향, 두 번째 우려낸 차의 깊은 여운, 그리고 찻잔을 돌려 향을 더 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 종류의 차를 맛보고는 제 차가 시중에 파는 바르차보다 훨씬 향이 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찻집에서 일했었냐고 묻기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심심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심심할 때마다 제가 작은 서랍을 열어보니 1만 원짜리 지폐 3장과 이모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올게요. 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의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쪽지를 일기장에 끼워 넣고 첫 페이지를 펼쳤었습니다. 오늘 첫 게시. 손님 2명. 3만 원 벌었다.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막바닥 청소를 마치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앉으려는데 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노크 소리의 강도가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우 강렬하고 무례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러갔습니다. 문 밖에는 이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두 겹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문을 비켜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 앉아 찻상 위의 차와 제가 다 마시지 못한 청량음료, 겨울 노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먼저 취소해 주세요.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파트가 동결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준영이는 지금 감당을 못하고 매일 혜원이랑 싸우고 있어요. 결혼 후 첫 달 주택출금도 못 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못 살게 막은 적 없잖아. 저는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만둣국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명의를 되찾아온 것뿐이야. 엄마,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들 우리 집안이 얼굴색을 바꾸고 인정사정 없다고 말해요. 내가 부모 등골 빼먹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예전처럼 강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만둣국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대추를 조금 넣고 계란 프라이 하나를 얹어 그의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프라이 하나를 얹어 그의 눈앞에 두었습니다. 먹어. 그는 그 국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양심 없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도 알아요. 다만 일이 이렇게 한순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도 알아요.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갑자기 조금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저희에게 집을 돌려주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그릇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젓가락이 그릇을 주방으로 가져가 설거지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아주 빨리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서 손에 들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대구 시내에 있는 그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한 시간에 앉아 이미 서명된 서류를 꺼내 오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봐봐. 문제 없으면 맞은편 테이블에서 서명하고 변호사님이 도장을 찍어줄 거야. 그는 서류를 받아 고개를 숙여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한 줄 읽을 때마다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한 줄 읽을 때마다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취소 서류가 아니잖아요. 엄마, 이건 취소 서류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난 몇 년간 집을 사고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 비용을 지불한 총액, 즉 8억 9천만 원이야. 합의서에 따라 너희는 상환일을 정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해. 매년 8,900만 원씩. 이자는 계산하지 않을게. 부동산 소유권은 내가 보유하고 앞으로 명의 변경, 담보 설정, 증여는 불가능해.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그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건 저희를 돕는 게 아니라 저희를 죽이는 거예요. 준영이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건 그 아이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저는 화내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집값을 전액 지불했을 때 그 아이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었니?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본을 그의 앞엔 네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동결하고 돼.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동결하도 돼. 엄마. 그는 의자에 앉아 눈시울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란 서로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늙고 나서야 한 가지를 깨달았어. 희생이 존경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저 사람을 더 값싸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공증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나도 이제 바쁜 일이 많으니 네가 아무 때나 찾아오는 ATM 기계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물 한 주전자를 끓였습니다. 집 밖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방금 간판을 건 차 체험 작은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탁자 위의 주전자에서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에서는 왕정숙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오늘 친구를 데리고 제가 우린 고량 홍차를 마셔 왔다고 했습니다. 임시 집안 친척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좋은 글귀 사진, 맛집 추천,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어느 보양식 삼계탕이 더 몸에 좋다고 공유하는 메시지만 오갔습니다. 어제 제가 그룹 채팅방을 나간 행동을 했을 때는 걸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아닌가요? 70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젊은이의 평생을 걸고 화풀이를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채팅방은 갑자기 활기 넘쳤습니다. 서 여사님, 제가 말이죠. 손자가 막 결혼했는데 손자가 말이죠. 예전에는 제일 아끼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비난의 메시지가 댐이 무너진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제 몸을 덮쳐왔습니다. 저는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능소와 덤불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작은 꽃들이 한두 숨이 구석에서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룹 채팅방의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고 그룹 채팅 나가기를 선택하여 확인했습니다. 단호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꼬량 홍차를 오려 혼자 천천히 마셨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고 비난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이었고 오직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계속 부응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계속 부응하는지에만 신경 쓴다는 것을요. 당신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사려깊고 가족을 외면하 무시당하고 나서도 스스로 나서서 달라붙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나를 내쫓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기로 했다. 문 밖에서 두어 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마 한 봉지를 들고 왔는데
자기 사촌 형이 직접 키운 유기농이라고 했습니다. 차도 마시고 냄비 좀 빌려 고구마 몇 개 짜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집 문 앞에 능소화가 피었더라. 그가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과연 그 줄기들이 원래는 제멋대로 자라나더니 몇 주 동안 2번 다듬고 거름을 주었더니 풍성한 꽃봉오리를 터뜨려 부드러운 분홍빛으로 피어나 있었습니다. 봄이 왔네. 제가 몸을 돌려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얼굴에 시선을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안색이 처음 돌아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 우리는 함께 주방 위로 돌아오니 안색이 저절로 좋아지네요. 왕정숙이 말하길 자기 여동생 딸이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차우리는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저에게 수업을 받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전승하는구나.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문화까지 전승하는구나.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살짝 웃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찻주전자 뚜껑을 닷주전자 뚜껑이나 나는 늘 아주 냉정했어. 정말 화를 낸 게 아니야. 그저 늘 무시당하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서 떠나온 것뿐이야. 분노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야. 그저 꿰뚫어 본 것이고 체념한 거야. 예전에는 그들이 저를 엄마,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유난히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여겼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자는 것처럼 여겼죠. 어떤 사람은 기꺼이 돈을 내고 제게 다도를 배우고 그의 추석에 어떻게 하면 자몽 껍질 향이 나는 발효차를 우려낼 수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저는 기꺼이 천천히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차를 계속해서 우리는 동안 고구마도 다 쪄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동안 고구마도 다 쪄졌습니다. 고구마도 다 쪄졌습니다. 냄비에서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강뜨식이 작은 접시를 꺼내와 2 사람이 마주 보고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희생은 값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당신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그 모습만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입주하던 날, 날씨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새로 산 이 작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열쇠는 따뜻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 건물은 이미 20년이 넘은 곳이었습니다. 외벽 타일과 우편함은 세월의 흔적으로 녹슬어 있었고 엘리베이터실에는 관리비 공고가 붙어 있었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5층 모퉁이 집, 10평 남짓한 곳은 5층 모퉁이 집. 원래 집주인은 은퇴한 간호사였는데 딸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가면서 이 집이 비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에 남아있던 저축과 돌려받은 인천 송도 아파트의 금액을 모두 꺼냈습니다. 대출도 없었고 보증인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만의 집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 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칠레의 텅 빈 하얀 벽을 보며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타일이었지만 사람을 불러 새로 광을 냈습니다. 원래 형광등은 어일이 노란색 등으로 바꾸어 부드럽고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흰색 쉬폰 커튼은 제가 직접 관우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유행하는 스타일도 몰랐습니다. 벽 한쪽 구석에는 접이식 작은 탁자와 짝이 맞지 않는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저 이 공간을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씩 제가 편안하게 살고 마음이 놓이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저는 기술자를 불러 인터폰을 설치하고 방범 잠금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 선반을 달고 허브 몇 포기와 민트,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지를 놓았습니다.
입주하던 날 저는 문 안쪽에 손으로 쓴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서유진. 저는 현관에 서서 제 이름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영해. 집에 온 것을.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찻집은 여전히 운영했습니다. 매일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고 은퇴한 선생님들도 있었고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모님, 이렇게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에는 국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그리고 약간의 젓갈을 놓고 담백하지만 만족스럽게 식사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없으면 베란다의 작은 흔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하늘이 밝으면서 어둠으로 변하고 도시가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왕정숙이 찾아와 사위가 근처 길목까지 데려다줘서 들렀다고 말했고 때로는 강태식이 찾아와 사위가 근처 길목까지 데려다줘서 예전에는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자식을 돌봐야 했고 손자를 안아줘야 했고 혼수를 걱정해야 했고 주택 대출금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저 자신의 서운함은 늘 마지막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집 한 채, 열쇠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혼자 우려 마실 수 있는 차와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무도 쉽게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